40년 전에요. 한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세운 정유 설비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업계 일부에선 저건 한국 경제 말아먹을 미친 도박이다 라고 고개를 저었던 한판. 오늘 이걸 설비 하나의 건 도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도박 덕분에 한국이 2024년 한 해만 기름 팔아 479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도체 바로 다음으로 많이 팔린 품목이에요.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남의 나라 기름 사다 가공해서 되파는 정제국 순위에서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똑같은 도박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중동 기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작년에 들여온 원유 10배럴 중 약 7배럴이 중동산이었어요.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판의 정체가 궁금해지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오늘 이 도박 한 판을 네 구간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만 다른 기름으로 못 바꾸는지, 다음으로 40년 전 그 도박이 정확히 뭘 베팅에 챘는지, 세 번째로 그 판돈이 어떻게 수십조 수출 제국으로 변환됐는지, 마지막으로 그 제국이 왜 지금 여러분 지갑에 청구서를 받고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요, 이 도박의 결과가 여러분이 오늘 낸 기름값, 다음 달 항공권,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 한 줄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위험하다 하는데 그럼 그냥 다른 데서 사면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 세계 시장에 기름 널렸잖아요. 미국 셰일, 러시아 동쪽에서 나오는 가벼운 기름,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유. 심지어 미국 기름은 한때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8달러 넘게 싸게 팔리기도 했어요. 답 나왔네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숫자 하나. 2016년 한국이 실제로 미국산 원유를 얼마나 샀을까요? 전체 수입의 0.3%, 거의 연기예요. 그리고 2024년 중동 비중은 오히려 약 71%로 다시 올라갑니다. 줄기는커녕 늘었어요. 왜요? 한국이 중동 로비에 약해서, 미국 눈치 봐서.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걸 물리적으로 못 받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막은 게 아니라 공장 입구에서 튕겨나갑니다. 원유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집안으로 나뉩니다. 가볍고 깨끗한 집, 그리고 무겁고 시큼한 집. 기름이 얼마나 가벼운지 재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황은 설비를 부식시키는 성분이라 많이 들어있으면 다루기 까다로워요.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 WTI는 물처럼 맑고 가벼운 쪽, 중동 두바이유는 끈적하고 시큼한 쪽이에요. 황 함량도 미국 기름의 서너 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정유 설비는 무겁고 시큼한 집 문만 열리게 설계돼 있어요. 가벼운 기름을 부으면 수율이 무너지고 설비가 고장납니다. 수율은 한 통에서 뽑아내는 쓸만한 제품의 비율이에요.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와도 못 돌립니다. 같은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럼 설비를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잠긴 설계도 안에는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4섹션에서 정면으로 꺼내겠습니다. 지금은 한 줄만 기억해 두세요. 한국이 중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려진 공장 설계도 한 장이 이미 한국의 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40년 전 누가, 왜, 뭘 위해서 이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전 세계가 한국 경제 말아먹을 짓이라고 고개를 저었던 그 한판 도박의 정체, 바로 다음 섹션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40년 전 그 도박 한판의 정체를 꺼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판돈이 또 있었을까 싶은 한판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은 원유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한꺼번에 키워야 했어요. 기름값 못 감당하면 공장이 전부 멈추던 시절입니다. 선택지는 간단했어요. 좋은 기름, 비싼 기름을 비싸게 사서 쓰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판을 버리든지. 그런데 한국이 고른 판은 두 번째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구려 취급받던 기름 쪽으로 판돈을 몰았어요. 중동 두바이유, 아까 말씀드린 무겁고 시큼한 집안이요. 장기로 보면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몇 달러씩 싸게 팔리던 녀석입니다. 이 싼 기름을 사와서 고도화 설비라는 특수 장치로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변환하겠다. 이게 베팅의 정체였어요. 고도화 설비, 이게 뭐냐? 원유를 정제하면 맨 밑에 찐득한 바닥기름이 남아요. 보통은 버리거나 아스팔트로나 쓰던 겁니다. 이걸 다시 끓이고 쪼개서 휘발유, 경유 같은 비싼 제품으로 바꿔주는 2차 가공 장치. 그게 고도화 설비입니다. 문제는 값이에요. 일반 정유 공장의 몇 배짜리입니다. S-오일이 1997년에 이런 설비 하나에 1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1997년에 1조. 당시 웬만한 대기업 연매출급입니다. 비슷한 베팅이 정유 4사에서 이어지면서 지금은 합산 고도화 용량이 하루 72만 5천 배럴, 올림픽 수영장 약 46개 분량을 매일 변환하는 규모입니다. 당시 기준으론 비슷한 체급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규모였어요. 업계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거운 기름에 저만큼 올인하는 게 정상이냐? 실제로 이 설비는 한번 멈춰서 공장이 못 돌면 박아 넣은 돈을 연경 못 뽑는 장비입니다. 그때까지 업계 통념은 단순했거든요. 무거운 기름은 버리는 것, 가벼운 기름이 진짜 상품. 그 상식을 한국은 설계도 한 장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보 같다고 욕먹던 그 판돈이 한국 정유사사 고도화율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려놨습니다. 고도화율, 그러니까 정유 공장 전체 처리 능력 중 이 비싼 변환 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중후반, 업계 평균이 20%대인 걸 감안하면 같은 한 배럴에서 남들보다 비싼 제품이 더 많이 뽑혀요. 제일 싼 기름을 넣으면 제일 비싼 제품이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변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싼 기름 사서 비싼 제품 판다. 그 정도 이야기로는 수십조짜리 수출 제국이 안 나와요. 뭔가 한 단계가 더 있다는 뜻이죠. 그 진짜 변환의 연쇄, 한 판돈이 6갈래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바로 다음 섹션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섹션이 오늘 영상의 심장입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한 가지가 보여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기름 팔아서 수십조를 버는지. 시작점은 아까 그 판돈이에요. 무겁고 확 많은 중동 원유. 이게 고도화 설비로 들어가는 순간 한 덩어리가 6갈래 제품으로 쫙 갈라집니다. 1단계 보시죠. 무거운 원유 한 배럴을 부으면 6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나프타, 휘발유, 경유, 항공유, 윤활유, 맨 밑에 아스팔트. 이 중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드는 출발 원료예요. 한국 설비는 맨 밑 무거운 성분을 다시 끓여 위쪽 비싼 제품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를 달아놨어요. 그게 고도화 설비입니다. 같은 한 배럴에서 남들보다 비싼 제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단계예요. 2단계. 이 6갈래가 어디로 가느냐? 휘발유 경유는 한국자동차 공장 완성차 탱크로, 항공유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날개에 꽂히고, 선박유는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선과 컨테이너선 연료로 들어갑니다. 나프타는 여수 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로 흘러 플라스틱, 합성섬유, 포장재로 또 쪼개지고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으로 빠져요. 보이시죠? 자동차, 조선, 항공, 석유화학,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기둥들이에요. 전부 같은 판돈 하나에서 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좋은 정유 공장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상한 일은 이 6갈래가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되돌아가느냐에서 벌어져요. 역수출. 한국은 2024년에 원유를 약 10억 3천만 배럴 수입했어요. 그리고 정제해서 만든 석유 제품 중 약 40%를 해외로 되팝니다. 얼마냐? 2024년 정유 제품 수출액만 479억 달러, 원화로 약 65조 원이에요. 참고로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 원 안팎입니다. 그 규모를 기름 팔아서 번 겁니다. 국가 총수출의 약 7%, 반도체 다음 가는 상위 수출 품목이에요. 품목별로 보면요. 경유 40%, 휘발유 22%, 항공유 18%, 합치면 80%가 경량 고부가 제품, 가볍고 비싸게 팔리는 기름이에요. 특히 항공유,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에요. 셰일 혁명의 나라가 비행기 기름 수입분은 한국에서 받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팔리는 나라도 다양합니다. 경유는 호주, 베트남, 필리핀, 휘발유는 싱가포르, 일본, 첨, 말레이시아,
항공유는 미국, 차움, 호주, 일본으로 갑니다. 같은 원유를 수입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제 후 수출로 약 참치야 할 것 15%의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이걸 5억 배럴 넘게 내보낸 결과가 작년 479억 달러, 약 65조 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축복의 메커니즘입니다. 40년 전 미친 도박이라 욕먹은 설비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가 오늘 한국이 세계에 파는 거의 모든 물건의 맨 아래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탱크에도, 비행기 연료에도, 편의점 플라스틱 용기에도, 아파트 앞도로, 아스팔트에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섬뜩한 질문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 설비가 오직 중동산 무거운 기름만 먹는 기계라면 이 제국은 통째로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축복이 드러난 순간 족쇄의 윤곽도 같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불편한 얘기입니다. 방금 본 그 축복의 이면이 이제 여러분 지갑을 건드려요. 1섹션에서 잠긴 설계도 한 장이라 불렀던 그 설비 기억하시죠?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정유 사사가 약 34조 원을 쏟아부어 철골과 탱크로 굳혀놓은 설계도입니다. 축복을 만들어낸 열쇠가 그대로 한국을 잠그는 자물쇠가 된 셈이에요. 수입선 변경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라 공장 입구에서 물리적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냐면 바닷길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중동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낀 좁은 바닷길이에요. 2024년 원유 수입의 71.5%가 중동산. 그리고 이 중동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라는 한 해협을 지나옵니다. 한국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길목이 이 한 곳에 걸려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묘한 구석이 있어요. 한국 비축유가 무려 208일분.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 중 세계 6위요. 얼핏 넉넉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8일은 정부 비축 100일치의 민간 재고를 합친 장부상 숫자예요. 게다가 IEA 계산 방식 기준이라 실제 국내 하루 소비량으로 다시 환산하면 약 75일분까지 줄어듭니다. 호르무즈에 불이 붙으면 이 숫자도 더 무너집니다. 게다가 원유 비축은 208일치지만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얘기가 달라요. 나프타는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중동산 비중이 77%예요. 위기 국면에서 업계 재고는 단 2에서 3주.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초강수까지 꺼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청구서는 언제부터 날아오느냐? 새 채널로 옵니다. 기름을 직접 쓰는 항목, 전기관리비 같은 간접 요금, 연금 주식 같은 자산 가격, 채널마다 속도가 달라요. 먼저 움직이는 건 직접 소비 항목입니다. 주유비, 배달비, 항공권, 플라스틱 포장재, 며칠 단위로 체감됩니다. 한 달쯤 뒤 따라오는 건 간접 요금, 관리비, 마트 장바구니, 자동차 보험료, 전기요금 인상고지, 매달 자동이체 나가는 영역이죠. 마지막은 가장 늦지만 폭이 큰 자산 가격, 연금과 주식이 담고 있는 정유, 석유화학, 해운, 항공 주가가 호르무즈 통행량 뉴스에 맞춰 요동칩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채널이에요. 새 채널. 속도는 달라도 출발점은 같은 해협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제조업 제국의 가격표가 호르무즈라는 한 해협의 안전과 같은 줄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설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40년 전 잠근 설계도 한 장이 오늘 제국을 돌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지갑에 청구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구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 정제국이 됐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중동 한 해협에 목이 묶였는지, 이 두 질문이 사실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40년 전 한판 도박이 오늘 한국 제조업의 기둥이자 족쇄예요. 축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설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 앞면과 뒷면이 오늘 결제한 주유 영수증 한 줄,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 한 줄에 이미 박혀 있어요. 두 가지만 권해드릴게요. 하나, 매달 한 번 공개 지표 3개를 훑으세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평소엔 브렌트가 두바이보다 몇 달러 비싸요.
이 차이가 좁혀지거나 두바이가 더 비싸지면 중동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 곧바로 날아올 청구서예요. 호르무즈 통행 유조 선수. 호르무즈 트래픽으로 검색하면 선박 추적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 정유사가 원유 한 통 사서 가공해 팔 때 남기는 이익인데 한국 정유 사사 실적의 직행 지표예요. 이 셋만 훑어도 청구서 오는 속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둘, 내 자산이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유가가 흔들려도 몇 달은 버틸 비상금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답은 없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릅니다. 10년 뒤 에너지 전환이 한창일 그때도 한국은 이 앞면과 뒷면을 같이 들고 갑니다. 그 파고를 넘을지 휩쓸릴지는 지금 어느 지표를 보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